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용카 시작하겠습니다. 5월 23일이 토요일이 되는군요. 여러분, 2009년의 5월 23일도 토요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죠. 그로부터 이제 11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하여간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더 비탄했던 거는 바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절망적이었는데,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세상과 등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런 살인 검찰에 의해서 몸을 던지신 건데요. 보십시오. 당시에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검사들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다 그만뒀거나 하여튼 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검사 사회가요. 이문정 검사, 서지현 검사, 이런 분들 빼고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다 검찰주의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잘 나갔던 검사들, 검사장급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이후에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 검찰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는데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말 못할 또 남모르는 추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사들이 다 옷을 벗었어요, 사실은. 더 잘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사들이 해왔어요. 예. 윤석열 씨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바로 검사들이라는 점이 참 서글픕니다. 예. 아니, 우리 검찰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셨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셔야지 하면서 이 검사들이 내쫓으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쫓겨난다면 그런 방식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검사들이 그 검사 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말하자면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은 제 아무리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한상대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한상대 내쫓을 때 앞장섰던 검사가 또 윤석열이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검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는데 정권이 이명박 되니까 가능하지도 않았겠죠. 그걸로 인해서 검찰이 더 확고하게 권력을 줄 수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일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서거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을 그르치게 됐다. 검찰의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당신들 나가라. 홍만표를 비롯해서 그렇게 해서 오래 못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사는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더욱 절실한 거예요. 예. 내일이 토요일이고 5월 23일입니다. 2009년의 5월 23일도 토요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제가 한 2번 정도 이제 길에 봉하마을에 갔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몸서리 칠 정도로 아주 정말 가는 길이 힘들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한 열흘 갔어요. 그리고 뻗었어요. 예. 그만큼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마음은 또 하나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시민들.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눈물 짓던 모습 기억이 납니다. 김시윤님, 작은 누나 큰 딸의 결혼식 날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저는 그날에 CBS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특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원래 하던 방송이었는데 뭐 특집 방송으로 투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투여되진 않았어요. 워낙 김용민이가 MB 반대니까 그래서 괜히 또 마이크 앞에 세웠다가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결국 김용민이가 아주 MB를 대차게 까고 이 대통령은 점점점 이런 그 오프닝 멘트를 또 날리기도 했었고 싫어했어요. CBS에서.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저 보도국의 논조를 앞서가니 네가 CBS를 대표할 수 있어?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CBS를 대표하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행자로서 제 입장을 토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그랑블루님 남동생 결혼식 날 그날이었군요. 미용실에서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우리 서 JB3님 전날 여친한테 차이고 술 처먹고 뻗었는데 아침에 비보가 그럼 5월 22일 11년 전 오늘 여친한테 차이셨군요. 네. 그래요. 참 그것만큼 슬픈 건 없어요. 사실은 배신감의 최정점이 바로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검사 조직이 지금 하늘 위에 국민들 머리 위에 있는데 그들을 땅에 안착시키는 거 이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뭐 검찰 조직을 뭐 없애자 뭐 다 그냥 검사들을 불이익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각자의 방식으로 다 그날 아침을 기억하시네요. 레드에어님도. 예, 그래요. 자, 오늘 용칼 검파 언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명숙 죽이기 이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재심을 거쳐서 한명숙 죽이기가 잘못된 결론이다. 이렇게 도출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 이걸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혹행위 그리고 범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뭐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데 법원 검찰이 특히 검찰이 관련한 증거를 내놓겠어요. 과거사위원회 얘기를 하시던데 박원석 전 의원이 과거사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협조를 안 하면은 이거 뭐 규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암담한 일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재평가 말고는 길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 언론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 수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명숙, 3억, 수뢰 이 결론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검파 언론들 보도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자 광고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는데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세요. 예. 어제 KBS가 한만호 씨가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법원에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녹취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유죄 판결이 사실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실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였고요. 그리고 당시 대법원장이 양승태죠. 네. 그리고 한명숙을 두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 건데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한만호 씨가 증언한 것들이 1심에서 엎어졌어요. 응? 법정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한만호 씨하고 돈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한명숙한테 준 뇌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죠?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 양승태 대법원, 불의한, 부당한 정치 세력의 배경도 함께 파악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정영식,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정말 기가 막힌 판사 아닙니까? 1심에서 한만호 씨가 다 엎었는데 2심 가가지고 한만호 검찰 증언을 또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명숙이 뇌물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한만호 씨가 검찰로부터 회유받았고 회유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상의 모욕까지 받아가면서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사실 아닌 내용을 진술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없습니까? 그 검찰은 뭐 그렇다 칩시다. 법원도 자기들이 판결한 거 그거를 뒤엎기가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는 한만호 씨의 증언을 소개했는데 이렇습니다. 2011년 6월 13일이었네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2년 지난 시점.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한명숙 전 총리가 2번이나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 뇌물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어서 결국에는 뭐 무죄로 결론 났어요. 그런데 무죄로 결론 나기 하루 전인가 이 한만호 사건을 또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명숙은 범죄자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건 실패했단 말이야. 실패하기 직전에 두 번째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한만호 사건이란 것이죠. 자, 한만호 씨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명숙 관련 자신의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는 재판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때는 한만호 씨가 출소한 뒤에 인터뷰예요. 저는 검찰에서 9억의 자금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했고 그 후에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스토리예요. 검찰이 애초 파악한 불법 정치 규모도 9억이 아니었다고 파악했는데 처음에는 정치자금 5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검찰은 5억이라고 하고 나는 9억이라고 하고 돈을 준 장소 등도 만들어냈다는 것이 한만호 씨의 주장. 어떻게 이 얘기를 만들어낼 때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 한명숙 전 총리 집으로 갔다는 게 최고 상책이야. 검찰에서 또 집으로 갔다는 게 가장 그럴듯하지 않겠는가. 집으로 얘기가 되니까 쭉쭉 퍼즐 맞추듯 맞춰나가는 것이지. 예, 검찰과 입을 맞췄고요. 사실을 조작한 이 모든 과정들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괴로웠다고 말하는데 검찰 진술이 조작됐다는 한만호 씨의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 2심 정영식이가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한만호 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증 혐의는 뭐냐? 검찰 가서 발언한 것이 법원 가서 이제 부인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법원 가서 엎은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위증죄가 아니라 야, 너 사실은 한명숙한테 돈 줬잖아. 그런데 왜 법원 가서 딴소리를 해? 그걸로 위증죄를 건 거예요. 근데 법원이 이런 검찰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한만호 씨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보십시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을
이 비망록을 통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혔는데 근데 법원이 일방적으로 검찰 손을 들어줬어요. 당시가 그랬습니다. 검찰 말만 믿었어요. 법원이. 이게 제정신 박힌 법원입니까? 왜 검찰 말만 믿냐 이거예요. 한만호씨에겐 이렇습니다. 한명숙 총리님에 대해서는 나는 평생 죄인으로 석고 대죄할 거예요. 총리님한테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면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올까봐 가지도 못하고. 한만호 씨는 지난 2017년에 재출소한 다음에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자, 한만호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2011년에 증언한 거거든요. 2011년이면은 이명박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였고, 그렇게 한명숙 편을 들었다가는 나중에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권이 이명박인데 또 정권이 1년 이상 남았고 근데 뭐하러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한명숙에게 이로운 발언을 해요. 한만호 씨가. 그렇잖아요. 진실에 입각해서 양심에 입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발언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은 당시의 검찰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지 합법적이었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언론 특히 한국일보하고 서울신문 얘네들은 볼 것도 없어요. 정말 재심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재심 청구. 재심 청구하면 안 되지. 한만호 씨가 살아계시지 않는데 요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야 그냥 한만호가 뇌물을 준 걸로 하자. 뭘 커가지고 또 검찰을 갖고 흔드니?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종양일보도 그렇습니다. 정치가 사법에 개입해서 범법자를 양심수로 둔갑시킨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한명숙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9억 수수를 넣고 6억에 대해서는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판단이 갈렸지만 수표로 건네진 1억을 포함해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증거를 할 수 있는 1억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거 뇌물 아닌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한 전 총리는 끝까지 난 잘 모르는 일이다. 동생과 한만호 사이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깡그리 무시가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어느 미친놈이 수표로 뇌물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표로 뇌물을 주는 사람 봤어요? 한만호가 그렇게 또라이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한 고민도 없어. 그냥 줬다는 거 검찰 발표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수표로 뇌물을 줘요. 그거 다 추적되게. 그런데 지난 14일 친정부 성향의 인터넷 매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뉴스타파예요. 언제 뉴스타파가 친정부 성향이었습니까? 친정부 성향이 아닌 것 같아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이렇게 경계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봤을 때 친정부인 거야. 자, 하여간 이 뉴스타파가 한만호 옥중 비망록을 입수했다며 보도하자 이 여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마타도입니다. 왜 여권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터는 검찰의 방식이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마당에 이런 검찰의 과거에 불이했던 그리고 또 부당했던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그냥 넘깁니까? 누가 봐도 한명숙에 대해서 무리하게 유죄로 몰고 왔는데 이거 그냥 넘겨요? 너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찰에게는 일말의 의심도 없다. 박인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을 좋아했습니까? 지들한테
유리하면은 같은 편이고, 지들한테 불리하면 저기 권력의 나팔수, 정권의 애완견,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만호 비방록은 이미 1, 2, 3심에서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슨 얘기야? 재심이란 게 최종 판결까지 나야 재심이 가능하지. 재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신문하고 한국일보는 재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심 신청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 위조, 변조, 그리고 위증 등이 증명된 때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이 잘못됐다고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 불신의 큰 요인이 된다라고 우려했는데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이게 쉽게 엎어지면은 언제 어떻게 자기 판결마저도 엎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말하자면 공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재심 결과 원래 판결이 엎어지는 일은 정말 꿈속에서도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요. 근데 불과 몇 년 전 일이고, 또 게다가 1심은 아니고 2심, 3심에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 없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데다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권력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이걸 증언해줄 유일한 당사자, 바로 한만호 씨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그런 말한 거 아닙니까? 재심이 아닌 과거사 규명 기구를 통해서 살펴보자.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국일보하고 서울신문 재심해봐야 안 된다고. 근데 중앙일보는 재심해도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분명히 검찰의 증거 조작으로 해서 완전히 본말이 오도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여러분, 여당이 나서기 전에 언론이 먼저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질타하고 바로잡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증언이 있는데, 한만호 씨의 그 증언이 있는데 왜 그걸 니들 멋대로 무시합니까? 그게 무시할 일이에요? 그 사람은 검찰 수사 때 그렇게 그야말로 짐승 취급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1심 재판 이후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같은 진술을 견지했어요.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런 압박과 가혹행위 역대 전혀 없었습니까? 검찰은 완전 무결한 조직이고, 그래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수사 방식에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렇게 검사들이 피의자를 가혹하게 수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도 가하고, 고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심리 고문을 하잖아요. 이 최근에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에서도 보십시오. 검사가 내가 검사를 잘하는데 검찰에서 당신 가족을 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심리적 압박, 고문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꼭 때려야, 조여야, 물 먹여야 고문입니까? 검찰의 이런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이 없어요. 지적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무릎 꿇기 바빠요. 한겨레 오늘 윤석열한테 무릎 꿇었어요.
한명숙 재심 카드를 휘두를 경우 여론의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검찰 대변 신문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검찰 대변 신문이에요. 중앙일보. 그게 지금 한명숙 죽이기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 자체를 177석을 얻은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힘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명숙 판결이 옳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정영식의 판결, 그것만 믿지 말고 이 수사 과정은 과연 정당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압박을 가해서 진실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이걸 규명해줘야 언론 아닙니까? 아니 니들 저기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또 양승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면 언론 뭐하러 하냐?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든 검찰에 가면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대놓고 검찰 비판하는 사람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뭐 잘못 안 저지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보세요. 한명숙 총리의 경우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진실이 금방 규명됩니까? 몇 년 가요? 이 몇 년 동안에 이 일에 그야말로 마음과 몸을 갖다 다 바치면서 할 일 못하고, 그리고 그 심리적 압박 때문에 멘탈이 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긴다 한들 제대로 보도해 줍니까? 또 제대로 보상 배상해줘요? 죄인 프레임에 걸려들게 되면은 여러분 그 헤어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한번 당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없는 죄를 만드는 조직은 이 나라에 필요 없다. 공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퇴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소 잘못했다고, 재판 잘못했다고 제대로 응징당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판검사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진중권이 야가요. 딱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진중권은 앞으로 뭔 잘못을 저질러도 뭐 정말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너무나 고의성이 명백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면책받을 겁니다. 예. 자, 나이 들어서 논리는 떨어지고 디테일한 그런 논리는 떨어져도 이렇게 포지셔닝은 참 잘해요. 이게 바로 진중권처럼 살면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예. 뭐 진국이라고, 윤석열이 진국이라고, 세상에 아무리 논쟁이 썩어서도 그렇지 권력을 그렇게 우리 사회의 실존적인 그런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빨아주는 게 논쟁입니까? 언제부터 논쟁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권력의 냄새를 맡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권력을 내려놓는 이 권력은, 근데 또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힘없는 권력자는 아주 신나게 두들겨 팹니다. 그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이한테는 저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나이 먹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 딱 보고 진짜 권력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힘이 없다 싶을 때는 그냥 뭐 그들의 어떤 그런 허명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권력의 그 통상적인 그 레벨을 보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두둔하고 대통령을 막 비난하면은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검찰총장이 그 권력을 다 손에 넣고 국정을 그야말로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문란하게 만드는데 진국이래.
윤석열이가 진국이래. 여러분 진중권처럼 살지 맙시다. 아무리 야가 써도 말이죠. 할 짓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많은 소수자 약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합법적인 조폭 검찰을 이런 식으로 두둔합니까? 진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실라서 진국이냐? 응?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